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기간 수출 규제 조치 해제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일본 측 사죄와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호응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 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모두 해소되지 않았는데 WTO 제소를 취하한 게 섣부르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일 정상이 새 시대를 열자고 다짐했지만 정부 해법이 한일 갈등을 봉합할 해결책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며 관련 증거들을 내놨지만 이 대표 측은 눈도 마주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쓴 회고록을 두고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사실이며 서거를 막지 못한 것은 당시 변호인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량 인출 사태로 금융계에 파장을 몰고 온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옛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이 당국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인 SVB증권과 SVB캐피털은 파산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또다시 공개 제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대략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 표결을 건너뛰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정년을 2년 늘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 담겼는데 야당과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역사적인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에 도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 킥오프하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상대는 리그 최하위 팀인 사우샘프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실무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경제 조치 해제나 안보 협력을 통해 얻은 것도 있지만 일본의 전향적인 사과를 끌어내지 못해서 잃은 게 많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국제회의가 아닌 단독 정상회담을 위해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12년 만입니다. 85분 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는 새 출발점에 섰다는 게 두 정상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将来に向けて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共に開く機会が訪れた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이번 방일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 한일 정상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공감했습니다. 셔틀 외교 복원을 합의하고 만찬 친교 행사까지 진행했는데 표면적으로는 2018년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이전 모습에 가까워졌습니다. 양국의 인적 교류, 경제 협력, 특히 미래 세대 간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향적인 사과나 사죄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고는 했지만 사죄나 위로는 물론 강제징용 해법안 호응 조치조차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本日もいくつかの具体的な成果が見られたと考えていますし、今後とも両国で頻繁に連携し、一つ一つ具体的な結果を出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해법안 후속 조치를 위해 정경련과 경단련이 마련한 미래청년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모두 해소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한 게 섣부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굴욕 외교냐 대승적 결단이 통했느냐는 앞으로 있을 기시다 총리의 답방과 윤 대통령의 방미, G7 순방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국방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일본 측에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函을 조만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소미아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지난 2016년에 체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일본 언론 보도와 달리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을 만나 소인수 회담이나 확대 회담에서도 독도와 관련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논의된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사실상 합의 파기와 가까운 행태를 보이다가 임기 말에는 파기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어제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한일 경제인 오찬에서는 미래 기금을 토대로 협력을 확대하면 한일 관계가 굳건해질 거라고 강조했는데 강제동원 피고 기업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단넨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한일 경제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첨단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경련과 경단련이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감사를 전하면서 이를 통해 두 나라 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경련과 경단련이 한일 양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本基金を通じた活動や日韓経済界による首脳懇談会の開催を通じて二国間経済関係の多様化と緊密化にさらに貢献してまいりたいと存じます。 우리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번 행사에 우리 측에서는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이, 일본에선 스미토모 화학, 미쓰이물산, 도레이 등 경단련 소속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제철 등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쓰비시 상사의 특별고문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쓰비시 중공업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정치인들도 만났습니다. 특히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다로 전 총리, 이란 의원 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국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 정상화 발전에 어떤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 연립 여당인 공명당 지도부와도 만나 협력 방안을 교환했습니다. 이틀 동안 꽉 채운 실무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정부가 미래 협력을 향해 출발했다면 이틀째는 정치권과 기업 차원의 협력을 열어가는 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한일 정상이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다짐했지만 정부 해법이 한일 갈등을 봉합할 해결책이 될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판결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부터 보냈습니다.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공식 입장을 내놓고 사흘 뒤엔 법적 대응에도 돌입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만큼 대신 손자회사가 미쓰비시로 보내는 돈을 받아낼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별도 매각 절차가 필요 없는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이라 승소하면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반발 여론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할 권리가 없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반대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단순히 해묵은 반일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 그리고 정의로운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새로운 시대를 열자며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받아내겠다며 추가 소송에 나섰고 정부 해법에도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내놓은 해법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강제징용 해법이 마련된 후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문제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었죠. 지원재단이 해산되면서 합의 이행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사과를 24년 만에 끌어내며 타결안을 도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한다는 게 합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일본 출연금으로 47명의 생존 피해자 중 34명, 사망한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총 44억 원이 지급됐고 56억 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문재인 정부는 결국 재단 해산을 결정하고 10억 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에 상당하는 원화 10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한 겁니다. 이로 인해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혀 합의는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측이 낸 잔여기금 처리 문제를 둘러싼 협의는 한국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일본이 격렬히 비판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잔여기금 처리를 위한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TF를 꾸리거나 재단 기능을 복원시키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현금 지급 이외에도 논의할 사항은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금 지급 사업 이외에 양국이 어떻게 피해자들의 존엄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죠. 일본 측이 위안부 합의 정신 이행을 요구하고 국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문제 등이 다시 거론될 경우 강제징용 해법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로 양국 기업들의 경제 협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와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인 일본이 손을 잡게 되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서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신동빈, 5대그룹 회장 등 우리나라 주요 경제인들이 도쿠라 마사카츠, 스미토모 화학 회장과 야스나가 타치오, 미쓰이 물산 회장 등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나라 경제인들은 한일 관계 정상화로 제조업이 강한 한국과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인 일본이 손을 잡으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일 간 인적 교류를 정상화하고 제3국 공동 진출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경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인구 구조가 비슷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함께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 것도 경제 협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また、産業面におきましても、グリーン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SDGs の実現、少子高齢化への対応など、日韓両国が共に取り組むべき課題は数多く存在しております。 이런 흐름에 발맞춰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일본 내 반도체 연구 조직을 통합해 출범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일본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혼다도 LG에너지 솔루션과 합작 공장을 짓고 자동차 배터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한일 관계 개선에 발맞춰 양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산업 협력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양국 기업들의 합종 연행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현재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일본 사상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양국 국민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징용해법, 나아가 한일 관계 개선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대학생들과 만났습니다. 게이오 대학 200여 명의 박수 속에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두 나라 소통과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고 문화와 정서가 비슷하고 자유와 인권, 법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체로 서로에게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그 시너지를 우리들이 체감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일본의 사상가 오카쿠라 텐신의 말과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25년 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후손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선 안 된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낸 덕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분 남짓한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를 8차례, 용기를 4차례 언급하며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녹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일 양국 청년 세대의 멋진 미래를 위해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게이오대 1학년 학생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묻자 윤 대통령은 고민하는 게 대견하고 고맙다면서 정상화를 위해 자주 만나야 한다. 내가 취임 후 양국 관계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도 김포 하네다 항공노선을 푼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서먹서먹한 일이 생겨도 친구와 계속 소통해야 관계가 복원되듯 국가끼리도 자주 만나면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일 관계를 둘러싼 국내 여론이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미래 세대와 교감하며 비판 목소리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 결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불통의 장벽을 무너뜨린 결단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권은 조공을 바친 숭일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안보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강제징용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듯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없다는 비판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한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보기의 관점에 따라서 정치적인 구호라고도 보여질 수 있겠지만은 국방부는 어느 때보다도 애국심이 필요하고 국민의힘 측이 항의의 뜻으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회의는 끝내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격 훼손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상임위 관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는 위원장의 경고나 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켓 문제 때문에 여당에서는 입장을 하지 않겠다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국 간 셔틀 외교 복원,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등 많은 성과가 있었고 무엇보다 불통의 장벽이 깨졌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일본 측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과거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죄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실과 같은 평가를 했습니다. 양국의 새로운 미래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반면 민주당은 일본의 사죄가 전혀 없었고 국민 자존감과 역사인식을 헐값에 판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한복식, 친일을 넘어서 숭일이라는 원색적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 시민단체들과 함께 강제징용 해법 철회와 대일 구료개교 규탄을 위한 도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권의 공세를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회담 성과를 부각할 방침이라 이번 방일 성과를 둘러싼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대장동 사업 실무자를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담당자를 몰랐을 리 없다며 관련 증거들을 내세웠지만 이 대표 측은 해당 인물과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백현동은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신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침묵을 지키며 출석한 가운데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번째 재판.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발언 기회를 얻어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왔는데도 이 대표 측이 즉흥적인 답변이었다며 왜곡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호주 출장에서 이 대표를 가까이에서 수행했고 이 대표의 대표적인 사업인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도 담당했다며 사적, 공적 관계에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직원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처장만큼 이런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 있겠느냐며 다른 599명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단 한 사람, 김 처장만큼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첫 재판에서 김 처장과 같은 팀장급이 성남시청에 600명이나 돼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고 한 이 대표 측 주장을 맞받아친 겁니다. 이 대표 측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선 토론회처럼 즉흥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씌워 말꼬리를 잡는 건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호주 출장 당시 찍힌 사진과 영상에서도 이 대표는 김 처장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며 김 처장은 이 대표가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골프장에서 김 처장이 이 대표를 태운 2인승 카트를 몰기도 했다며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인 카트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이어진 재판에서는 과거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참석한 회의록과 기자회견 영상 등 두 사람 사이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2주 뒤에 열리는 세 번째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만큼 새로운 핵심 증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당 내홍 사태를 겪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론까지 제기됐는데 결국 관건은 당 지지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를 향해 연일 화합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제도 TF에 비명계를 대거 포진시켰고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 공격에 거듭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적대감이 더 강화되겠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내년 총선에서 지면 자신의 정치도 끝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총선은 뒷전인 채 자신 방탄에만 당력을 쏟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이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와 측근 사망 사건 이후 격화된 당 내홍을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노력인데 때마침 흘러나온 질서 있는 퇴진론과 맞물려 이 대표의 진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연말쯤 전격 2선으로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이란 전망인데 이런 주장을 친명계 핵심 의원이 했다는 점, 또 뭐든 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 때문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심중을 잘 아는 분이 그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상당히 일리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총선 승리가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변수는 당 지지율입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오히려 조기 퇴진론이 힘을 받을 수도. 근데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죠.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연말이면 그때는 이제 뭐 거진 총선입니다. 반대로 총선 승리가 보일 만큼 지지율 상승이 있다면 정면 돌파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네이밍을 좀 한 것 아닌가, 낚시질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당내에서 뭐 서로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질서 있는 퇴진론이 비명계 반발을 일시 잠재우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최종 목표는 총선보단 결국 대선인 만큼 향후 전국 흐름에 따라 총선 지휘권은 언제든 내려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여권 주류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닻을 올린 김기현 호는 전면에 친윤 핵심 의원들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 당선의 1등 공신인 장제원 의원은 백의종군을 선언했는데 막후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당의 살림과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가 여권 핵심 인사에게 돌아갈 거란 당 안팎의 전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친윤 공부 모임 국민공감을 이끌었던 이철규 의원이 예상대로 임명됐습니다. 당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왔었습니다. 이제 당의 이제 화합, 결속 이런 걸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의 전략과 조직을 관리하는 부총장 두 자리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선임됐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회에 이어 주요 당직까지 집권 여당의 핵심 직책을 사실상 모두 친윤계가 맡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 직할 체제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도 당정 간 혼연일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대 사이의 소통의 채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정기적인 회동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친윤 지도부를 전면에 내세워 하나된 목소리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건데 정작 핵심 중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 선으로 빠졌습니다. 사무총장을 맡지 않겠다는 당대표 선거기간 약속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 후임으로 도전장을 내밀 거란 관측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김기현의 시간이라며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윤이라는 이름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원내대표 임기 문제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거는
김기현 대표가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와 당분간 상임위와 지역구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당 안팎에선 장 의원의 존재감은 여전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당내 비판에도 전당대회 기간 정치력을 확실히 보여준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제원 의원의 재등판 시기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막지 못한 건 당시 변호인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라는 회고록을 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당시 수사 비화도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정치 검사의 망언이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500쪽 넘는 회고록에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부제를 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수사 당시 변호인으로서 정리할 사실은 정리하고 유리한 주장을 펴야 했지만 의견서 한 장 낸 적 없다며 애초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땐 옆에 없다가 자신이 정치를 시작하자 검찰 수사를 악마화했다며 위선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고인의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쌓아 대통령이 됐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전 부장은 공소권 없이 종결된 노 전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상세히 공개하며 뇌물 혐의는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건호 씨의 미국 주택자금 명목으로 고 박연차 회장에게서 1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부인하면서도 명품 시계 수수 혐의는 면이 서지 않는다며 빼달라고 했다는 노 전 대통령의 진술도 공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대질 조사를 위해 기다렸던 박연차 회장을 직접 대면해선 감옥 가면 함께 통방하자고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뒤늦게 회고록을 낸 이유로 지난달 노 전 대통령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논두렁 시계로 상징되는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허위 사실이 지금도 떠돈다며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명품 시계 수수 혐의를 언론에 흘린 건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전 부장의 회고록에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검찰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제 내 세상이 돌아왔다고 외치고 싶은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고인에게 떠넘긴다고 해서 고인에 대한 표적, 기획 수사가 정당화되지 않고 노 전 대통령 조사에 동행했던 전해철 의원 역시 무도한 거짓 주장과 파렴치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격분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고인을 2번 죽였다고 성토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년 SBS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전 부장을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장의 주장이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겠다고 한 시스템 반도체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서도 힘겨운 도전이지만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9년 2030 비전 선포식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을 개발하며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방식으로 이뤄지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양산을 개시한 3나노 GA의 공정은 삼성 파운드리가 선단 공정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파운드리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는 58.5%, 삼성전자 15.8%로 42.7%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3분기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시스템 반도체는 시장 규모 면에서 7대3의 비율로 메모리를 압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투자 결정은 수요 급증을 앞두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거는 좀 더 과거보다는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삼성전자도 이제 점점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좀 절박하게 모든 걸 걸고 좀 투자에 나서는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업체의 주문에 맞춰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고 경기 영향도 덜 받아 메모리보다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메모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제조 역량까지 갖추게 되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외신들은 이번 투자 결정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한국의 가장 공격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성장 반등 영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해 내년에는 성장률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OECD가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6%. 기존 전망치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한국이 수혜를 보겠지만 고금리 등 빡빡한 금융 여건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놓은 예측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OECD가 올해 내려잡은 성장률을 내년에는 2.3%로 기존보다 올린 데 의미를 뒀습니다.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부터 나아질 거라고 강조해온 상저하고 경기 흐름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호주를 중국의 어떤 성장 반등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입을 국가라고 상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가 높아지면 올해 성장률은 반만 반영되고요. 내년 성장률에 거의 다 100%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6%로 내다봐 정부 예측치 3.5%를 살짝 웃돌았습니다. OECD는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 물가 압력 완화 신호가 뚜렷해질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량 인출 사태를 막지 못해 붕괴하며 금융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의 옛 모기업 SVB 파이낸셜이 당국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SVB 파이낸셜은 현지 시간 17일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SVB 파이낸셜의 현재 자회사인 SVB증권과 SVB캐피털은 파산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 두 회사를 포함한 다른 자산에 대해선 매각 등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룹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 부실 은행 경영진을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은행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건 미래의 부실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억제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경영을 잘못한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처벌하며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관련해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진화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비상 상황 시에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5천만 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 등 더 높은 금액으로 높이기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여파에 미국 정부는 곧바로 예금 전액 보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예금 안전에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I can reassur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hat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that Americans can feel confident that thei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they need them. 앞서 우리나라도 예금을 전액 보장해준 사례는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 위험이 커지자 1997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예금을 전액 보호했고 이후 제도 수정을 거쳐 현재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VB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국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한도를 바꿀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도입될 경우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줘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방보험기구라고 있습니다. 보호를 해주는데 기금이 만약에 고갈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세수 쓰는 거거든요. 이와 별도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논의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보호 한도는 2001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른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경제 규모나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물가 인상도 반영하기 위해서 마음 놓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 금액을 5천에서 1억 원 정도로 금융당국이 올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어서 23년째 유지되어 온 예금자 보호 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힘들어하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만화 캐릭터 저작권의 대부분은 이 작가가 아닌 캐릭터 대행사가 갖고 있었는데요. 검정고무신을 함께 그린 동생 이우진 작가는 캐릭터 수입으로 200여만 원을 정산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행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황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넘게 사랑받은 만화 검정고무신은 고 이우영 작가가 동생인 이우진 작가와 함께 그렸습니다. 이우진 작가는 지난 2007년 9월 당시 출판사를 운영하던 장모 대표가 검정고무신 캐릭터 대행 사업을 하겠다며 찾아온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정말 좋은 작품인데 아직 이런저런 캐릭터 사업으로 나오질 못했으니 자기를 믿고 그렇게 맺은 첫 사업권 설정 계약을 포함해 지난 2010년 7월까지 형제와 장 대표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모두 5건. 이 과정에서 장 대표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9개 주요 캐릭터의 저작권자로 등록됐습니다. 또 현재는 캐릭터 지적재산권 지분의 53%도 보유하면서 캐릭터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우영 작가는 이런 구조가 부당하다며 항의했고 장 대표가 지난 2019년 6월 동의 없이 작품 활동을 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이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갈등은 폭발합니다. 동생 이우진 작가는 물론 형제의 부모가 운영하는 체험 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무단으로 틀었다는 이유로 형제의 어머니도 피고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동생 어머니와 함께 3년 넘게 소송전을 벌이던 이우영 작가는 결국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작가가 생전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엔 대행사 측과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제대로 된 정산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우진 작가 역시 지금껏 대행사에서 받은 캐릭터 수입 정산금이 2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에 대한 금액인지 전혀 모르는 20몇만 원, 작년 말쯤에 무슨 돈인지 모르는 한 190여만 원이 30년 동안 함께한 동료이자 형을 잃은 이우진 작가는 후배들만큼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길 바란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후배들이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당하지 않는
세상에서. 이에 대해 캐릭터 대행사 측은 지난 2015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캐릭터 사업 수익으로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 각각 1,900여만 원, 700여만 원을 정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들이 동의 없이 책을 출간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저작권 위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어머니에 대한 소송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 3년 넘게 유지됐던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수위가 올해 안에 해제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된다고 올해 안에 말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브레예수스 총장은 우리는 지금 팬데믹 시기에 어느 때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실제 서비스를 연결하는 원격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초진 환자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 이전 의사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했던 비대면 진료. 감염병 세계 대유행인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해본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2만 5천여 개 의료기관에서 1,300여만 명을 대상으로 3,60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해본 환자 열의 67이 비대면 진료에 만족했고 9 가까이는 다시 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사들도 절대 안 된다 해서 할 수도 있다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정부가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료 대상. 정부나 의료계 모두 재진 환자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해온 플랫폼 업체들이 초진 환자 허용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비대면 진료의 첫 진료가 이미 99% 이상이 초진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진으로 하면 이렇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했던 환자분들이 아예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재진만 허용하면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경증 질환의 비대면 진료를 막고 만성 질환자의 추가 약 처방 정도로만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심평원의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의 80% 이상이 재진이라며 재진 환자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3건도 모두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역시 초진을 비대면으로 허용하는 건 위험하다며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진이라든지 부작용이 났을 때 그 확률은 그 환자분 본인에게는 100%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굳이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계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절박합니다. 18개 비대면 진료 기업들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키워온 기업들이 모두 고사할 위기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어서 6월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복지부 계획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어제 오후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고속도로에 헬기가 착륙해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한편 광주 전통시장 인근에서 불을 지른 뒤에 도주한 남성은 1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헬기에서 들것을 챙겨 나옵니다. 옆으로 차량이 지나다니는 이곳은 고속도로입니다. 중증 외상 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헬기를 이용한 응급 구호 활동에 나선 겁니다. 환자를 태운 헬기는 곧바로 날아올라 인근 병원으로 향합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6시쯤. 충북 음성군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1톤 화물차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멈춰있던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뒤에서 추돌을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적게만 했는지 어쩐지는 사고 조사가 진행이 돼봐야 할 것 같아요. 화물차 운전자는 숨졌고 앞서가던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은 승용차 운전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이터로 무언가에 불을 붙인 뒤 가방을 메고 유유히 사라지는 이 남성. 어제 아침 광주 전통시장 주변에 세워진 차량에 불을 지른 용의자입니다. 남성은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지만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옷을 3번이나 바꿔 입었지만 경찰은 12시간 만에 4km가량 떨어진 고시원에서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양주시 광정면에 있는 물티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물티슈 제조 공장 5동과 의약품 보관 창고 2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인근 야산으로까지 불이 번지기도 해 산불 진화대가 긴급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7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14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 옷차림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서울 동쪽과 경기 일부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는 전북에 그리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밤에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7도, 청주가 6.3도고요. 낮에는 서울이 14도, 청주와 대전 16도, 부산도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뒤에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